유디트 3부 피터 폴 루벤스의 유디트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작품 유디트 1, 2부에 소개해드린 까라바치오, 아르테미시아 젠텔레스키 작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까요? 작품 모두 이제는 친숙해진 극적인 명암 대비 테네브리즘이 보입니다. 그러나 루벤스 유디트는 까라바치오나 젠텔레스키 이전 두 작품처럼 목을 베는 순간이 아니라 목을 벤 후의 상황을 그렸습니다. 젠텔레스키가 그린 세 점의 유디트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대체로 이런 순서가 되는데 루벤스 유디트는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목을 벤 바로 직후 아직은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한 손엔 칼이 들려져 있죠. 장소도 아직은 막사 내부로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타의 작품들과 살짝 다른 시간대를 포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중앙에 밝게 조명을 받고 있는 유디트에게 바로 눈이 갑니다. 그리고 옆에 노파, 시녀 아브라입니다. 까라바치오처럼 노파로 그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비로 유디트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겠지요. 젠텔레스키가 아브라를 그린 태도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녀는 동성의 조력자로 그렸지요. 젠텔레스키로서는 유디트가 특별히 아름답게 보일 필요가 없지만 까라바치오나 루벤스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뽀얗게 조명을 받으며 가운데 서 있는 유디트 그리고 아브라. 광원은 바로 아래에 시녀 아브라가 오른손에 내려들고 있는 촛불입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빛으로 인해 유디트의 볼은 살짝 상기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유디트 소매를 걷어붙이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소음을 마치면서 보이는 모습이 좀 의아합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왼손으로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쥐고는 있는데 홀로페르네스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오른쪽 위로 살짝 올려 뜹니다. 그림 밖의 대상, 누군가와 눈을 맞추지요.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 더 정확히 유디트를 보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작품을 주문한 후원자 혹은 드로잉룸에 335 모여 그림을 함께 감상하는 관람자들, 주로 상류층, 백인, 그리고 남성이 될 겁니다. 욕하는 야릇한 시선은 바로 그들, 남성 감상자를 향합니다. 이와 함께 강조된 것이 루벤스의 시그니처와 같은 유디트의 풍만한 몸으로 한쪽 가슴이 옷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루벤스 유디트만의 특징이지요. 르네상스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는 물론이고 강한 여전사와 같은 유디트를 그린 크라나흐나 바사리와도 다른 접근입니다. 같은 바로크 반종교개혁 시대 까라바치오나 젠텔레스키도 하지 않던 방식이지요. 이 작품은 종교화의 형식을 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수많은 여신, 비너스를 유디트가 대체하는 사실상의 누드화라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루벤스에게서 한쪽 가슴을 노출한 그리스 로마 여신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비너스, 유디트와 매우 유사한 스토리 주노와 아르고스 그리고 세레스 등 이때만 해도 이런 류의 그림, 즉 여신이 누드로 등장하는 그림에는 심오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교훈적인 알레고리, 우의라고도 하죠. 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화적이고 상징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작품 이면의 숨은 뜻을 읽을 수 있는 지적 체계를 갖춘 지성인의 고급스러운 취미로 간주되었고 이는 누드를 탐하는 남성 관객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작용했습니다. 루벤스는 많은 수의 신화 속 누드 여신을 그렸고 작품 속 여인들은 유난히 관능적이고 풍만하게 그려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 누드화의 인기는 16세기, 17세기 바로크를 거치고 로코코 신고전주의를 지나 19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됩니다.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해 정치 사회적 체계, 인식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해도 누드화의 수요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인간사를 닮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교훈을 생각하는 중이라는 사회적 안전망, 그것을 걷어올린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1863년 성매매 여성을 비너스 자리에 앉힌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이유지요. 잘 그려서 오르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해 제작된 올랭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가서 잘 그렸지?
라며 그림 솜씨를 감상할 그림이 아닌 거지요. 한편 유디트와는 대조적으로 남성 관람객은 전혀 관심이 없는 나이 든 시녀 아브라의 시선은 방금 무찌른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향합니다. 카라바ggio의 험악한 시녀 아브라와 비교하면 지극히 평온한 표정입니다. 유디트를 돕기 위해 왼손으로 홀로페르네스의 턱을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촛불을 들어 오른편 아래에 깊숙한 곳에서 어두운 실내를 밝힙니다. 촛불에서 번지는 은은한 빛은 르벤스 특유의 여성을 그릴 때의 전형성, 부드럽고 풍만하며 관능적인 선들과 섞이면서 화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시선을 유도해서 깊은 깊이감과 묘한 깊이감과 은밀한 공간감을 연출합니다. 유사한 시기에 초를 든 노인과 소년에서도 테네브리즘을 구사하는 광원으로 촛불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루벤스 유디트 방식은 여느 명화가 그러하듯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이후 작품들에서 자주 한쪽 가슴만 노출한 유디트가 등장합니다. 루벤스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북유럽 반종교개혁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파나 타피스트리 등을 제외하고도 13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루벤스. 유복한 가정에서 고전 인문학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로 성장해 6개 국어가 가능했습니다. 궁정화가는 물론이고 외교관, 대사 혹은 왕실 특사로 일했습니다. 난감한 정치 외교 문제를 해결해내어 스페인과 영국에서 동시에 기사자기를 받기도 했지요.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명예의 석사학위를 수여했고요. 궁정화가지만 벨기에에 자신의 개인 작업장을 마련하고 100명 이상의 학생과 견습생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누가 조수고 누가 학생인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 학생으로 들어와서 견습생으로 신분이 바뀌기도 했답니다. 루벤스는 정물을 잘 그리는 조수, 동물을 잘 그리는 조수와 협업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파트별로 나누어 별도로 진행하는 지금으로 치면 콜라보에도 능했던 인물입니다. 함께 작업했던 작가로 프란스 스나이더스나 폴 드 보스 등이 있지요. 루벤스가 작품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를 그릴 때는 동물과 정물 그리기에 능숙한 스나이더스가 독수리를 먼저 그려두고 나머지 루벤스가 그릴 인물 자리를 비워놓았다고 전해집니다. 플랑드르, 지금의 벨기에죠.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오가며 활동했던 루벤스,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의 바로크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즈와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로마에서는 카라바ggio의 작품의 감명을 받아서 후원자에게 작품 소장을 조언하기도 했지요. 자, 여기까지 미켈란젤로, 티치아노, 안니발레 카라치 등에서 고전주의의 특성을 계승하면서도 틴토레토나 카라바ggio에게서 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극적인 예술 방식을 알아채고 이들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했던 플랑드르 바로크의 대가 피터 폴 루벤스의 유디트였습니다.